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중국사를 배웠었다, 그쵸? 그 중국사를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다시 서양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중국사에서는 어떤 나라들을 배웠죠? 춘추전국,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까지 배웠다, 그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당나라가 멸망한 게 907년쯤인데, 이제 다시 그 시기쯤에 서양으로 공간을 이동해 볼까 해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원명 한번 볼까요? 교과서 7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72페이지. 거기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음,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단원명이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예전에 서양사를 한번 했었다, 그쵸? 그때 우리가 로마까지 배웠었거든요. 그때 우리 로마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종교로 인정받고, 끝끝내는 로마의 국가 종교로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배울 단원부터는요,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서양의 이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활약을 하거든요. 바로 누구게요?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쵸? 지금 땡땡으로서의 서임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말을 탄 무사. 네, 바로 기사 계급입니다. 기사라 불리는 계급들. 선생님 어렸을 때 동화책에 꼭 백마를 탄 기사님, 왕자님 이런 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약간 설레고 로맨틱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사라고 불리는 이 무사, 즉 말을 타고 싸우는 계급이었던 그들은 실제로 로맨틱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하면서 유럽의 역사 속에서 기사라고 불리던 그 계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해요. 자, 그럼 준비됐죠? 오늘은 72페이지. 거기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그쵸? 제목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서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장하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요? 위에 적혀 있다 또, 그쵸? 서유럽이 지방 분권화되다. 오늘 요까지만 딱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72페이지랑 73페이지 반바닥. 서유럽이 지방 분권화되다. 요까지.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다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한바닥 반이네요. 영상 멈추고 10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10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10분 동안 집중해서 스스로 책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72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또 머리를 굴려서 예전 내용을 떠올려야 해요. 여러분, 혹시 기존의 로마가 동과 서로 쪼개진 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교과서 31페이지 다시 돌아가세요. 폈나요? 자, 혹시 기억이 났을까요? 그러면 로마를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갰던 황제가 누군지, 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서 로마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졌는데 결국 서로마는 이 민족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민족. 로마 윗집에 살고 있던 그들 누구게요? 네, 바로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했지만 오른쪽에 있던 동로마는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색깔
적혀 있는 거 글자 보이나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건데 쌤이 이거 임의로 따서 좀 많이 흐릿하다 그쵸? 교과서 72페이지 나오는 그 지도입니다. 이 동로마의 수도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아서 번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로마의 땅에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많은 게르만족의 국가들이 세워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르만족 일파들이 보여요. 뭐 앵글로 삭슨족, 프랑크족, 부르근튼족, 반달족, 롬바드족 되게 많다 그쵸?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르만족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프랑크 왕국이란 곳입니다. 자, 여러분, 프랑크 왕국에 별표 쳐놓으세요. 프랑크 왕국. 왕국이 왜 유명하냐면요. 바로 프랑크 왕국에 굉장히 중요한 황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름은 샤르마뉴. 이 샤르마뉴라 불리는 로마의 황제 때문입니다. 에? 로마의 황제요?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게르만족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로마의 황제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황제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 서로마, 여기 보라 색깔이 다 서로마거든요. 서쪽 로마. 당시 서로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게르만족이 자꾸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다 보니 정치적으로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품어준 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지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 아무도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품어준 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쵸? 계속 게르만족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혼란. 그리고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 그들을 보호해 준 건 누구였다? 네,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교회. 이 로마의 교회가 상대적으로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동로마의 상황은 어땠나요? 동로마. 여러분, 동로마는요. 서로마와 반대되게 황제의 권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정치적으로 동로마, 다른 말로 비잔티움이라 부르거든요. 동로마를. 비잔티움 황제의 권력이 매우 높았어요.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동로마의 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있었긴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이 교회가 있었지만 황제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로마 교회에 비해서 영향력이 낮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동로마였던 비잔티움 황제는 당시 서로마 교황에게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면서 두 교회 사이의 대립이 극대화하게 됩니다. 성상 숭배 금지령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이죠? 7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별표 치도록 합시다. 자,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성상이라는 건요. 뭐 신이나 성인 등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신의 그림, 조각을 숭배한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건데 이건 서로마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대요. 당시 로마의 글자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여러 게르만인들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그림이나 조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결국 서로마의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건 결국 교황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는 바로 이 동로마 황제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동로마 황제의 도발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해 줄 황제가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였습니다. 당시 샤르마뉴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로 스스로 개종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교를 바꾸고 굉장히 교회에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800년. 그때가 800년이었거든요. 800년에 크리스마스에 12월 25일에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안에서 서로마의 교황이 직접 샤르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고 오래전에 사라졌던 서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탄생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놀람도 잠시 당시 교회 안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대요. 카를로스 아우구스투스 기억나나요? 황제를 일컫는 말이죠. 하느님의 뜻으로 즉위하셨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분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자 서로마의 황제로 새롭게 재탄생된 샤르마뉴입니다. 이 샤르마뉴가 800년 12월 25일에 썼던 왕관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샤르마뉴의 역사적 상징성이 얼마나 컸으면요. 프랑스의 역대 왕들의 왕관,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즉 지금의 독일 황제의 왕관, 그리고 나폴레옹의 왕관에는 모두 샤르마뉴의 왕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를 통해 서유럽의 군주들이 그들의 정치적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비잔티움의 황제 같은 경우엔 날벼락이었죠. 그래서 이런 게르만족 같은 야만족이 성스러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서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와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과의 협력하에서 이름을 아예 바꿨죠. 교회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 그리고 기존의 동로마의 교회는 비잔티움 황제를 교회의 대장으로 삼는 정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결국 로마의 교회는 요렇게 분열되었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후의 서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제 서유럽은요, 서로마의 황제로 인정받은 샤르마뉴와 그리고 서로마 교황이 함께 손을 잡고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서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안하지만 교황의 권력을 뒷받침하던 샤르마뉴의 강력한 프랑크 제국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유럽은 계속해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노르만족, 다른 말로 바이킹이라 불리는 이민족들의 침략이 계속됩니다. 이민족들의 침략이 계속되자 왕의 권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권력은 그렇죠. 바로 약화됩니다. 이들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왕이 약해지니까 그럼 왕이 하나의 나라를 혼자 다스리는 거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 이 서유럽의 나라들은 왕과 기사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영지로 나뉘어졌어요. 이를 바로 봉건제라고 부릅니다. 봉건제. 여러분, 봉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쌤이 역사 계속 되풀이된다 했다, 그쵸? 그러니까 서유럽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약한 왕,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이 약한 왕, 그리고 이 왕의 토지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여러 기사들, 이들이 바로 봉건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봉건제는요, 정치적으로는 주종관계,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종관계. 자, 봉건제의 정치적 개념인 주종관계가 무엇이냐? 주종관계는요, 주인과 부하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주종관계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로 바꿔볼까요? 네, 바로 주군입니다. 그럼 부하는 밑에 가로 보인다, 그쵸? 바로 봉신입니다. 결국 주종관계는 주군과 봉신의 관계인데 보통 주인과 부하 하면은 상하 관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서양사의 주종관계는 재밌는 게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계약이네요, 계약. 계약. 근데 보다시피 쌍무라는 말이 붙었어요. 쌍무는 뭐냐면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좀 더 평등한 관계. 왜냐하면은 서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주군과 봉신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 쌤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누가 봐도 주군이다. 그쵸? 이 사람을 주군이랍시다. 주군. 자, 그러면은 주군이가 서 있고요. 여기에 주군에게 충성을 다할 신하, 바로 봉신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아, 역시 선생님의 그림 실력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봉신이에요. 자, 그럼 봉신이는 주군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는 당신의 신하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게 돼요. 그럼 주군이는 봉신에게 오케이, 그럼 내가 너를 신하로 맞이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토지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해가나요? 결국 왕은 제후들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나눠주고 제후는 또 기사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피라미드 관계라고 불러요. 오케이? 쌤이 아까 말했죠. 서유럽은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왕의 힘이 매우 약했다고. 그래서 이름만 남은 서유럽의 왕들은 제후와 기사 같은 이들의 세력을 인정하고요. 그들에게 오직 충성을 약속받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종 관계가 지배층들끼리의 관계였다면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삶은 매우 불안했어요. 불쑥불쑥 막 침략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침략자들 앞에서 그 농민들은 성체와 무장, 즉 무기를 갖춘 기사들의 보호를 받는 대신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부자유한, 자유롭지 못한 농민을 신분의 가장 최하층인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 농노라는 뜻은 여러분, 농민 더하기 노예입니다. 농민의 농, 노예의 노를 따서 농노라고 불렸거든요. 이들은 기사들의 보호를 받는 대신 기사의 땅, 즉 봉토에서 굉장히 예속적인 삶,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계층입니다. 농노라는 계층.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나온 왕, 제후 기사들은요. 모두 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충성을 받는 대신 토지를 나눠줬잖아요. 그쵸? 여기 보이는 왕, 제후, 기사 이런 지배층들은요. 모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자, 그들이 충성의 맹세로 받은 그 땅을 장원이라 부르거든요. 이 장원은 이 봉건제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장원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사들은 충성을 맹세한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토지를 장원이라 부른다,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나 장세인이가 토지를 받았어요. 충성을 맹세한 대가로. 자, 그러면 그 토지 안에서 내가 주인이다, 그쵸? 그러면은 그 토지 안에서 나는 바로 영주라 불립니다. 영주. 이 토지 안에선 영주라 불립니다. 바로 토지의 주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토지 안에서 나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배자입니다. 내 땅이니까요. 이해가나요? 자, 그럼 나의 지배를 받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 바로 농노라고 합니다. 농노는 자유롭지 못한 농민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저는요, 이 농노들로부터 여러 노동력을 제공받고요. 그들에게 세금도 걷어 쓰고요. 그리고 농노들을 재판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나 영주, 나 장세현 영주는요. 그냥 이 농노들 입장에서는 바로 제가 왕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영주가 지배하는 마을인 장원의 모습입니다.
농노의 표정이 어떤가요? 굉장히 슬퍼 보인다, 그쵸? 이유가 있어요. 이 농노는 농민 더하기 노예잖아요. 굉장히 노동 강도가 셌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영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내 땅, 세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든 각종 세금에 시달렸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농노가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그 곡식을 빻거나 빵을 구울 때도 영주의 방앗간, 영주의 빵가마를 이용해야 됐고 그 이용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이용료를 지불해야겠죠? 그것도 나한테 돈을 내야 돼요. 이해 가나요? 보면 여기 다리 통행료 징수소도 있어요. 다리를 건널 때도 또 돈을 내야 돼요. 이 농노는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 하거든요. 그 땅에 딱 그냥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묶여가지고 내가 내리는 명령 다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내라는 세금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쪽쪽 빨렸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필요한 농기구와 옷까지 직접 만들어야 했던 농노의 삶은 굉장히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나요?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쌤이 말했던 핵심 키워드 위주로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오른쪽 서유럽의 지방 분권화되다에서는 약해진 왕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였고, 이 봉건제는 주종제와 장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요 정도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이 시대의 이 중세, 이 서양의 이 시기에 존재했던 계급인 기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도의 내용도 조금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사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사도? 기사도는요, 기사로서의 의무, 도덕을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도란 게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기사들의 폭력성 때문에 그랬어요. 기사들이 얼마나 대낮에 싸움을 벌이고 폭력적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마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키는 기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이것과 동시에 기사도를 기사에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기사도에는요, 기사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태도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는 특히 레이디, 숙녀라고 부른다, 그쵸? 이 숙녀를 존중하고 레이디에게 자신의 영광을 바치는 예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레이디를 지키는 기사들. 그래서 굉장히 좀 로맨틱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로맨틱의 뒤에는 실제로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재미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사도입니다. 역사를 하다 보면요, 이런 소소한 사실들,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73페이지 밑에 하단에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교가 일상을 지배하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 문화가 발달하다. 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